이강민의 잡지사 3월호 10번째 페이지, 지난주에 이어 흥미로운 뇌 이야기를 들려주실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이인하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뇌 이야기 듣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요. 그 교수님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맥락이란 단어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맥락. 네. 일례로 뇌의 근본적 작동 원리는 맥락적 추론이고 맥락적 처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해마다 이런 표현도 있던데 맥락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예. 맥락이라는 게 이제 일반인들도 그게 맥락에 맞는 얘기니?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이제 맥락적인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려면 그게 많이 이루어지는 케이스는 대개는 애매한 자극을 해석해야 될 때. 그러니까 애매한 것을 네. 그 주변 배경이나 그 사건이나 그 자극이 일어난 어떤 상황적인 정보가 없이는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을 때 맥락적으로 해석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뭐 이렇게 신문에 네. 그 옛날에 힐러리 클린턴이 그런 거 했다가 완전히 그 경선에서 참패를 한 경우가 있는데 뭐 광산에 광부들한테 가가지고 뭐 이제 다 없어져야 된다고 막. 근데 그 앞뒤에 어떤 말에 어떤 맥락이 있는데 네. 그 맥락을 고려하면 그 말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데 그걸 다 앞뒤를 떼고 그것만 딱 보도하면 저 사람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마가 하는 기억은 학습은 지난 시간에 이제 모델을 만든다고 했는데 네. 그 모델이 맥락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뇌는 뭐 해마뿐만 아니라 뇌는 한 가지 이제 가정으로 깔고 가는 게 있는데 그 가정 중에 제일 큰 게 이 세상에는 내 앞에 나타나는 건 다 애매하다. 네.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봤던 거가 그대로 100% 그대로 나타나는 일은 없다.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조금만 달라도 네. 이게 알아보질 못하면은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근데 항상 애매한 걸 해석할 때는 자기가 아는 거하고 지난번에 뭐 매치 미스매치 얘기해드렸지만 이게 내가 아는 건가 모르는 건가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맥락 혹은 모델과 그 싱크로율이라고 사람들이 하는 몇 %나 일치하는지 많이 일치하면은 그냥 이거 내가 아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고 자기가 잘 그러니까 그 맥락의 일치도 맥락과의 일치도가 별로 없으면 이건 내가 모르는 건데 새로 학습을 해야 되겠다. 새로 학습을 한다는 거는 자원이 투입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뇌에서는 뇌는 되게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학습이 안 되고 알아볼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이제 그럴 때 이제 동원되는 게 이제 맥락적인 정보 처리라고 합니다. 약간 직소 퍼즐에서 퍼즐 조각이 조금만 잃어버렸으면은 우리가 모양을 유추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거 느낌이네요. 아주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인간의 자연지능과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뇌인지과학에서 인공지능도 좀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예. 다룰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지능에 대해서 물어봐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인공조미료라고 하면 인공감미료라고 하면 그럼 그냥 감미료는 뭔가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가 인공이고 뭐가 자연? 그 반대말은 자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 지능을 자연지능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었어요, 원래는. 그냥 우리 지능은 지능이지. 그 지능은 지능이지. 지능. 인공지능이라는 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러네. 근데 인공지능이 하도 이제 유명해지니까 자연지능은 도대체 뭔데 인공지능은 뭐랑 다른 거고 자꾸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사람들이 뇌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있고 실제로 인공지능의 기술의 발전이 완전히 이렇게 계단식으로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계단을 항상 형성했던 게 그 뇌의 원리를 조금 차용해가지고 그거를 기계에 구현했더니 지지부진하던 퍼포먼스가 갑자기 이렇게 된 경우. 그 요번에 그래서 노벨상 뭐 물리학상 같은 것도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연구자지만 뇌를 원래 연구하던 사람들 혹은 뇌의 작동 원리를 연구하던 사람 뇌에서 영감을 받은 게 계기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만 가지고 어떻게든 막 지능을 구현하려고 하다가 근데 뇌는 이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좀 해볼까 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퍼포먼스가 이렇게 되고 그러다가 뭐 이제 이세돌도 바둑을 치고 뭐 점점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그러면 뇌의 지능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뇌인지 과학자들도 그거에 대해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연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그러면 말씀해 주시죠. 자연지능과 인공지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고 각각의 어떤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 아직 잘 몰라요. 찾고 계시군요. 예. 잘 모르고.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한 저는 가장 큰 공헌은 인간의 지능이 무엇인가 우리도 잘 모르던 거를 궁금하게 만든 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지능 지수 뭐 IQ 이런 걸로 네, 맞아요. 규정했는데 그거는 정말 뭐라 그러나 좀 약간 너무 저급한 방식이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뭐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그러고 지능 테스트에서도 그러고 프로블럼 솔빙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죠. 문제 해결 능력. 근데 그 문제 해결이라는 게 인간의 뇌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네. 4살짜리한테 뭐 5살짜리한테 처음 이제 엄마 좀 도와줘 여기 와서 설거지 좀 해 그러면 설거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배우거든요. 네. 그거 배우면은 한 5분 배우면은 합니다 그냥. 네. 그 프로블럼 솔빙이에요. 네. 근데 인공지능은 그게 안 돼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즉석에서 이 빅데이터도 아니고 예. 잠깐 해본 걸 가지고 그러니까 충분한 데이터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렇죠. 못하죠. 그러던 애가 설거지 다 끝났다고 밖에 나가서 놀아. 멍멍이하고 막 놀아요. 멍멍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것도 프로블럼 솔빙이에요. 그러네. 그리고 와서 또 자기 숙제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을 깨어있는 동안 하는 일을 쭉 보면 굉장히 다른 문제들을 그러니까 그걸 도메인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다른 분야인 것 같은 그것도 혼자 들어가서 막 샤워도 하고 나와. 그렇죠. 저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저 안에 들어가면 그렇구나. 물을 어떻게 켜야 되고 뭐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일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도메인을 막 넘나들면서 하는 프로블럼 솔빙하고 그게 이제 자연지능의 특징이고 그걸 지능이라고 부를지 안 부를지는 이제 토론이 필요하지만 근데 인공지능은 그게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분야가 딱 정해져 있고 설거지하는 로봇, 설거지하는 인공지능이 나오면 걔는 그것만 드립다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얘한테 뭐 개를 산책시키라고 하면 그거는 아예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나중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서빙 로봇이 나중에 바둑도 알파고보다 잘 두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주 먼 미래일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나하나가 되면 결합은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리고 아주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인간이나 동물이나 생명체가 그렇게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에 근본에는 이 생존 본능 혹은 생존이라는 생존을 위해서 환경에 무조건 적응해야 된다는 어떤 고리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태어나는 것 자체를 뇌는 그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죠.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태어나고 뭐든 흡수할 수 있게 그렇게 태어나서 막 태어난 아기를 보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이제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마스터 플랜이었던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든 할 수 있는 거를 탑재해가지고 그 대신 생존 드라이브만 탑재해서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흡수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머신이라고 보면 되는데 인공지능은 그에 반해서 어떤 한정된 분야에서 어떤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그런 게 다르고 인공지능은 자기가 생존해야 되겠다는 본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뭐 그 세상을 막 이것저것 경험하고 그래야 되도록 프로그램 돼 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사람이 던져주는 한 분야의 문제를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하는 데이터가 충분히 있으면 그건 더 잘하는. 빅데이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빅데이터가 있는 분야만 가능해요. 또 그것도. 지금의 인공지능은 기계학습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그거는 빅데이터가 전제가 돼야만 하는 학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없는 학습은 그러니까 한두 번 봐가지고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학습이 꽤 많아요. 우리 뇌가 대단하구나. 이 자연지능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정말. 그렇죠. 엄청난 거죠. 엄청난 장점이죠. 이건 어떻습니까? 최근에 보면 사람들이 심심할 때 인공지능이랑 대화를 하기도 하고 고민 상담을 하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인공지능의 정서적 교감은 사람의 어떤 그런 교감과 비교해서 뚜렷한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미래에도 그럴까요? 미래를 이제 어디까지로 보느냐가 이제 영화에는 그런 게 많이 나오죠. 뭐 영화 헐 같은 거 보면은 OS가 거의 막 사람 수준으로 감정적인 교감도 이루어지고 뭐 그러는데
그런 대화가 가능하려면 네. 지금 기술에 대단한 변화가 있지 않으면 네. 아마 아직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왜냐하면 사람의 대화라는 게 지금 그 뭐 챗봇들 있잖아요. 챗 GPT라든지 그런 것들하고 대화하고 이 기계가 이 정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구나라고 느끼실 텐데 네. 그 대화들의 대부분은 지식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면 쫙 알려주고 네. 뭐에 알려주고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식은 특히나 그런 생성형 AI는 이게 단어를 생성하죠. 이렇게 낱말을 생성하는데 네. 인간이 낱말을 생성하는 방식과 결정적인 차이는 인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세상에 대한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모델을 언어화할 수 있느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언어를 못하더라도 네. 우리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에 가서 이탈리아 말을 못한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그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온정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델은 비슷하게 매치가 되면 서로 뭐 이렇게 느끼는 게 있고 그런 뭔가 세상에 대한 이해가 세상의 모델 혹은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가능한 굉장히 간단한 교감 이런 거조차 인공지능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대화를 한다고는 하지만 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해당하는 패턴을 엄청 뒤지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했던 패턴, 빅데이터에 있는 패턴을 말해줄 거예요. 예. 대부분이 이 말하면 그냥 넘어갔다. 기분 좋게. 예. 그죠? 근데 그런 걸 이제 진정한 대화라고 부르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 공감이란 것도 사실 막 말을 많이 해야 공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죠. 저 사람이 겪은 걸 나도 겪어봐서 말이 없어도 안다. 그러면 뭐 만약에 뭐 사고 당한 유족들 비슷한 사고 당한 사람이 와서 옆에만 앉아 있어도 이심전심 뭐 이런 게 예. 그런 게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청소년이나 특히 이제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 인공지능, 그러니까 세상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기계하고 대화를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건 커머셜 상업적인 로봇들이기 때문에 네. 버엇이기 때문에 네. 기분 나쁜 얘기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도 계속해서 서포트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거는 잘못될 수도 있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커뮤니케이션은 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상업적으로 돈 벌려고 만든 봇이 그렇게 할 리는 없죠. 그러니까 뭔가 좀 너무 그거를 맹신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좀 위험해요. 이건 진짜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예. 먼 훗날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언젠가 인간의 뇌의 비밀을 다 풀어낸다면 네. 그리고 그거를 인공지능한테 그대로 도입시키면 그때는 가능하겠죠. 가능하겠네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면 항상 옆에서 이제 김새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사람하고 하지 뭐하러 인공지능하고 그것도 말인데 그것도 그렇긴 하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우리에 대해서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재밌는데 네. 사람이 사람하고 얘기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든 인공지능을 사람처럼 만들어서 기계하고 대화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점점 요즘에 사람하고 대화는 안 하고 그러네. 예, 오히려. 그래서 기계가 아마 그 정도 수준에 이르면 네. 걔가 아마 쟤네들은 왜 저럴까? 자기들끼리 얘기를 안 그러게. 하고 왜 나랑 얘기하고 싶어 할까? 그러면 또 기계가 식상해져서 또 사람을 찾게 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예. 교수님하고 지난 시간부터 이제 대화 나누면서 느끼는 게 사실 은 뇌는 그러니까 흔히 이성과 감정 약간 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뇌는 이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감정의 영역도 컨트롤한다는 게 그렇게 교육을 받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을 비롯해서 서구의 교육 시스템을 다 그냥 채택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커리큘럼도 다 이제 서양의 철학과 무슨 그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합리주의나 이런 것들에 뭐 깔려 있는 기본 바탕이 인간은 처음 태어날 때는 되게 감정적이고 동물같이 막 화나면 막 화내고 막 네. 울면 막 아무 데서나 울고 뭐 이런 그 애기들 애들 봐라 쟤네들은 네. 감정이 지배하는 동물이다. 그런데 이제 근대 학교 교육을 받으면 네. 점점 이성이 감정을 통제하게 되면서 네. 점차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간다. 뭐 이런 게 이제 맞아요. 그래서 뭐 아무 데서나 와가지고 막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한테 막 화내고 이런 사람한테 교육을 못 받아서 저렇다. 이제 그런 개념이 깔려져 있는데 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건 이미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예. 그 뭐 경제학이나 이런 데서도
경제학이 원래 인간은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한다. 소비 활동도 예. 자기가 100원을 벌었는데 500원을 쓰는 거는 저거는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다. 합리적으로 100원을 벌었으면 50원 쓰고 50원을 남겨야지. 그렇지. 왜 저렇게 하냐. 예.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교육받은 사람들도 네. 막 충동 구매하고 네, 그럼요. 그리고 막 후회하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뇌는 감정을 접수하는 혹은 처리하는 영역과 이 감정과 상관없이 어떤 전략적인 것 그리고 정보를 그냥 정보로서 지식으로서 처리하는 영역이 거의 기능적으로는 붙어 있다고 보면 돼요. 아, 붙어 있다. 그래서 떨어뜨리기 어렵다. 근데 이제 감정이 계속해서 개입하려고 하면 그거를 억제하는 능력은 교육을 받을 수가 있지만 네. 그걸 억제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의식적으로 억제한다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걔네들끼리의 교감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막 특히나 이제 막 어떤 타임 프레셔나 업무 프레셔나 예. 혹은 급하게 지금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막 하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네. 감정이 자기를 이끄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하라고 원래부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맥락 말씀드렸지만 감정이 굉장히 원초적인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맥락이라는 게 애매해도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대충 말해주는 게 맥락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느 동호회에 처음 나가게 됐다. 근데 그 동호회에 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예, 예.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행동의 지침이란 게 없잖아요. 거기 가서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렇죠. 근데 동호회 처음 딱 그 동호회 방을 딱 열었더니 막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고 화기애애하고 네. 뭔가 이게 기분이 좋아 보여 다들. 예. 그러면 이제 자기의 행동 패턴이 가이드가 딱 생기는 거예요. 아 여기 분위기 좋으니까 나도 좀 릴렉스하고 같이 그렇죠. 어울리면 되겠다. 예. 혹은 반대로 갔더니 막 사람들이 다 찡그리고 있고 우울해 보이고 예. 어떤 사람 막 둘이 싸우고 있고 그러면 나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 여기는. 나가야겠다. 예. 그러니까 그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눈치가 없다고 하는 건데 그러네. 반대로 행동하거나 그래서 감정은 그렇게 디테일한 정보 처리가 없이도 척 보면 이건 튀어야 되겠다. 더 원초적인. 척 보면 저기 위험하니까 위협이 감지되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저거 맛있는 거니까 가서 먹어야 되겠다. 네. 이제 그런 걸 좌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당연히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간 본능이라고 말하는 거랑 좀 본능이라고 통하는 말하는 건 것도 거의 같고. 비슷하죠. 예. 네. 근데 그러네요. 감정이 학습이 거의 후천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다 학습되는 거예요. 예. 영화 이터널 선샤인에서도 예. 그 이제 옛사랑을 잊으려고 기억을 일부러 다 지워버리는데 결국 이제 감정만큼은 그렇죠. 그 다 지우지 못하고 그렇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그게 되게 잘 만든 영화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면 이게 정보가 이게 순차적으로 막 이렇게 정보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한 정보가 감정을 처리하는 곳으로도 가고 네. 그냥 그걸 정보로서 저기가 어디였더라? 파리 뭐 프랑스 뭐 이런 그 지식으로 처리하는 데로도 가고 네. 이렇게 병렬적으로 쫙 가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을 없앴다고 해도 네. 이 감정으로 가는 영역은 네.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기억은 안 나. 어디서 봤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왠지 저거 보니까 좀 따뜻해진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주 잘 만든 영화죠. 그러네요. 외로움을 느끼면 뇌 구조도 바뀐다 이런 말도 제가 들어봤는데 네. 뭐 외로움이라든지 어떤 일종의 부정적인 감정은 뇌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맥락의 틀에서 해석하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정적인 맥락, 외로움이라는 게 뭐 혹은 우울증, 우울감, 뭐 그런 것들이 다 그 정서 혹은 이모션의 영역이라고 감정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네. 감정은 자기가 이제 이 해마 같은 영역은 사실은 뭔가를 빨리빨리 경험하고 너무나 많은 일을 경험하기 때문에 화가로 말하면 이렇게 스케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그릴 시간이 없어. 네. 대충 스케치하고 그 넘어가요. 그러니까 디테일은 이제 없고 색깔도 없어요 거기는. 근데 이제 감정이 거기다 이제 색깔을 칠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여기 맛집에 가봤는데 뭐 후다닥 먹고 나왔어. 네. 맛있다고 그래서 갔는데 그 맛집의 이제 위치라든지 이런 걸 해마가 다 스케치했는데 연필로 네. 이제 이제 맛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제 감정이나 자기 쾌락이나 이런 걸 담당하는 데서 색칠을 하는 거예요. 가치, 경험의 가치.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밝은 색으로 색칠해 놓으면 네. 여기 맛있었다. 다시 가야지. 그러네. 그다음에 우울한 색으로 해놓으면 다시는 이거 그렇죠. 뭐 맛집이 왜 이래 이거 안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감정이 그런 톤 자체의 색깔 자기가 쓰는 톤이 굉장히 어두운 색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틀이 이제 그렇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기는 건데 원래는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라면 굉장히 어두운 톤과 밝은 톤을 같이 써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돼 있는 게 이 세상인데 무슨 이유에서건 뭐 어릴 때 무슨 경험을 했던지 그렇게 이상한 경험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두운 색으로만 모든 걸 칠하게 돼 있으면 그 사람이 세상을 보는 혹은 이해하고 상상하고 하는 게 모두 그 톤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틀이 딱 만들어지는 그렇죠. 근데 원래는 이제 전전도피질이나 이런 통제센터에서 네. 그런 걸 못하게 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건 경험이나 어떤 일을 겪어서 그 통제력이 이제 무너진 경우 네. 그런 걸 이제 편도체 납치라는 표현을 쓴 학자도 있거든요. 편도체라는 게 대개는 안 좋은 감정을 처리하는 예. 영역인데 네. 그러니까 뭐가 공포스러운 경험을 하면 편도체가 이제 뇌 전체 이거 굉장히 공포스러우니까 다시는 여기 오지 말자 이런 아주 그 암울한 색으로 네. 그렇게 하는 영역인데 편도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원래는 이 앞쪽의 뇌에서 너 그 여기선 그런 거 하지 마 하고 딱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시그널이 너무 강한 걸 경험한 사람은 네. 그냥 그 편도체가 전체 뇌를 통제하는 것처럼 그래서 편도체가 뇌를 다 납치해가지고 지 맘대로 막 편도체가 납치했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대표라면 대표님이 전혀 힘이 없는 거예요. 목소리 센 이상한 무슨 상무. 막 예. 폭력배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막 다 이리가 저리가 하면은 대표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런 뇌는 사실은 건강한 뇌는 아니죠. 그러네요. 예. 요새 사람들이 막 PTSD 온다 막 네, 이런 말을 네. 좀 쉽게 쓰는데 예. 이것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은 쉽게 써서는 안 되는 말인데 그것도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겪고 나서 스트레스가 그게 돼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서 질병의 상태까지 진단이 되는 게 PTSD인데 그러니까 PTSD에서 말하는 트라우마라는 거는 이제 죽을 뻔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에. 그 정도 수준에. 그러니까 예. 자기가 물에 빠져가지고 진짜 밑으로 막 가라앉는데 아무도 안 와주고 예. 고립된 공포. 그래가지고 물에서 진짜 빠져가지고 혼수 상태가 됐는데 나중에 깨보니까 누군가 건져줘가지고 일어났다. 예. 그러면 이제 물이라는 상황, 그다음에 물이라는 거,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경험이 네. 이제 자기의 거대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맥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피한다 이제. 네. 그러니까 지워지기는커녕 너무 강하게 남아서. 그 이제 과학습이 됐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저수지에 예를 들어서 빠질 뻔했다 그러면 네. 저수지만 피하는 게 아니고 기억은 굉장히 구체적인데 원래는 이게 일반화가 아주 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장도 안 가, 목욕탕도 안 가, 네. 물 나오는 데는 안 가, 비 올 때도 밖에 안 나가. 그러니까 이 뇌가 원래는 이 세상을 제일 잘 살려면 좋은 거에는 접근을 해야 되고 안 좋은 거는 회피를 해야 되는데 네. 이 PTSD가 걸린 뇌는 회피만 하게 이제 되는 거예요. 회피만. 접근은 안 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적응적인 뇌죠. 극복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적응적이니까 비행기가 가장 안전하려면 땅에 있으면 돼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건 비행기가 아니잖아요. 의미가 없죠. 예. 그런 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거를 좌우하는 이제 편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영역들의 그 목소리를 어떻게 낮춰줄 것이냐. 예. 그것이 아직도 이제 좀 고민인데 아직 치료법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네. PTSD가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예. 그렇기 때문에 막 그걸 너무 캐주얼하게 막 쓰는 거는 그러네요. 예, 진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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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뭐 생사가 오가는 경험에서 쓰는 그렇죠. 거니까. 예. 편도체 이 친구가 아주 위험한 친구구만. 예.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인데 이제 자연지능이 하던 역할을 어쨌든 인공지능이 좀 대체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뇌, 네. 자연지능은 앞으로 좀 편해지니까 퇴보를 겪게 될 것인지 아니면 네. 뭔가 좀 동기부여를 받아서 또 업그레이드가 될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뭐 후자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뇌는 진보한다. 기본적으로 뇌라는 게 탑재된 동물들을 보면 네. 하등 동물부터 해가지고 인간까지 뇌는 기본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거에만 특화가 돼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자기가 환경이 바뀌면 또 그거에 맞게 빨리 바뀔 수 있게 적응이 돼 있고 적응적인 뇌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PTSD처럼 부적응화가
돼버린 뇌는 좀 다른 얘기지만 정상적인 뇌라면은 환경에 적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환경이 바뀌면 또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든 적응하려고 네. 바뀌는 게 뇌거든요. 네. 그래서 AI가 생기면 AI가 지금 기계학습이 대체할 것은 그렇게 많은 패턴을 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직업이 그런 직업일 수도 있겠죠. 30년 동안 자기는 어떤 패턴을 보면서 정보 처리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엑스레이를 보면서 엑스레이만 30년 봤어요. 그래서 네. 아, 여기 폐렴이다. 뭐다 이렇게. 근데 그거는 지금 기계가 훨씬 더 잘할 수도 그렇죠. 있죠. 예. 그러니까 뭐 법률도 이 케이스는 이런 거다. 저 음. 케이스를 AI보다 많이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다도 뭐 AI는 전 세계의 케이스를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직업은 환경이 더 이상 우리의 뇌에게 요구하지 않게 되겠죠. 근데 AI가 못하는 거는 더 우리에게 요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뇌는 그거에 그 환경에 맞추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면서 또 바뀔 거예요. 좀 특정 영역이 더 약간 네, 진보할 실제로 수도 있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변해왔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시대에 막 뇌가 기계처럼 돌아가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런 뇌에 박수치는 사람 없어요. 그때 좀 필요한 기능이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뭐가 대체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약간 공포의 대상처럼 요새는 분위기가 그런 것 네, 같아가지고. 그건 이제 두 가지 원인에서 기인하는데 AI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우. 실제로 과대평가할 만큼 과대선전을 해요. 오늘 저 교수님 만나고 약간 좀 마음이 놓여요. 과대선전을 할 수밖에 없죠. 그분들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돈 벌어야 돼. 이게 뭐 정부가 드라이브 하는 게 아니잖아요. AI를 전부 커머셜 컴퍼니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 투자금을 회수해야 돼요. 그분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발전을 했지만 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선전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인간의 영역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좀 어렵다. 네. 그리고 인간의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인간의 뇌의 기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네. 이게 AI가 얼마나 부러워하는 것인조차 모르는 게 사실은 사람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뭐 그런 두 가지가 섞여서 그렇게 네.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희 에디터들이 이 질문을 꼭 넣어달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뭐 제가 요 일만 고집한다고 하면 수명이 어느 정도 남았을까요? 요일을 고집한다고요? 제가 하고 있는 요 진행, 방송하고 약간 아나운서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지금 제가 이렇게 그 대화를 해보니까 예. 즉흥적으로 되는 부분이 꽤 많아서 이거는 AI가 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파리 목숨은 아니다. AI가 어려운 것 같진 않고 이렇게 예. 막 짜여진 대본을 읽는다든지 그동안의 사건 사고를 정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도 AI가 훨씬 더 정확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즉흥적인 걸 많이 하실수록 프리스타일로 가자. 예. 원고 이런 거 뭐 프리스타일로 다 해. 예. 알겠습니다. 마치면서 네. 요것도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뇌를 좀 건강하게 지킬 방법 뭐가 있을까요? 많이 써야죠. 많이 쓰는 거. 많이 쓰는 건데 효율적으로. 화투 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화투 얘기 처음 하시는 분을 꼭 뵙고 싶은데 어떤 분이 어딘가에서 그 얘기를 했어. 근데 사람들한테 예. 그게 굉장히 많이 퍼졌는데 맞아요. 예. 그냥 가장 이해하시기 쉬운 비유는 그냥 헬스장에 가서 오랫동안 헬스를 하신 분들 예. 이제 헬스 같은 뭐 PT 같은 거 꼭 안 끊으시더라도 네. 가까운 헬스장에 가서 보시면 오랫동안 운동을 한 사람들은 네. 어떤 기계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의 이 근육을 이 기계는 어떤 특정한 근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계고 맞아. 이 근육은 어느 정도만 하면 나는 딱 옵티멀한 수준이 막 맞아, 이렇게 맞아. 막 마동석처럼 되려고 막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고 탁탁탁 하고 한 시간 하고 딱 집에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바디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오면 한 기계가 잘 되기 시작하면 계속 그 다음 날 이제 팔도 못 들고 아파가지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뇌도 똑같거든요. 이게 그 기계가 각각의 부위가 있듯이 부위를 훈련하기 위한 기계이듯이 뇌도 부위가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뭐 해마, 전전두피질, 두정엽, 뭐 편도체, 선조체, 뭐 일이 다 달라요. 그리고 걔네들이 활용되는 상황이 다 다르고 관여하는 상황이 다르고. 네. 골고루 써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을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사시면 사실은 대부분 다 골고루 쓰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편식만 하지 않으시면 한 가지 일만 계속 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골고루 그렇게 열심히 쓰시면 사실은 녹슬지 않고 헬스장에 오래 다니는 사람처럼 막 70대 80대 할아버지도 헬스장 가면은 굉장히 몸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게 이제 패배 의식.
뭐 이렇게 나이 들면 이렇게 되니까 다 쓸데없다. 그거는 정말 안 좋은 생각이고 이거는 세포로 이루어진 기관은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이 들면 어쩌고 하는 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뇌의 기능을 어느 정도는 좀 숙지를 하시고 여기는 뭐 하는 거니까 헬스장 가서 기계가 어느 근육인지도 모르고 막 무리하다 다치잖아요. 어느 정도는 책들이나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으니까 좀 숙지를 하시고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꾸준히 하시면 뭐 건강하게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막 내가 뭐 해보겠다고 막 스토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평소에 열심히 사시고 패배의식에 갇히지 마시고 명상이나 멍 때리기는 뇌 건강에 좋냐고 질문이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뇌가 멍을 때리는 순간은 없어요. 대개는 그러니까 명상이나 멍 때리라고 표현하는 거는 대개는 뇌가 두 가지 모드로 크게 만약에 나눈다면은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막 액티브하게 해석하는 시기. 그게 그 시기가 있고 그걸 계속할 수는 없고 그걸 계속하면 어느 주기가 되면 뇌가 이렇게 셔터를 탁 내리고 바깥 세상에서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지 않더라도 잠을 자면은 그게 당연히 셔터가 내려가지만 이게 인터널 프로세스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바깥에서 주워온 거를 막 이제 소팅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버려라. 이거는 안 되고 뭐.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사용됐던 영역들끼리 서로 이렇게 정비를 좀 하고 그 시기가 그게 반복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바깥쪽에 집중했다가 안쪽으로 집중하고 바깥쪽에 집중했다 안쪽으로 집중하고 그걸 계속 반복해 주는 게 뇌의 기능에는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못하는 여건에 계시는 분들이 있죠. 너무 그렇죠. 바빠가지고 계속 전화 오고 뭐하고 하면 치여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또 과하게 바깥 세상에 차단하는 게 낚시 가서 3박 4일 안 돌아온다든지 뭐. 그러니까 뭐 찌만 바라보고 이렇게 계속 4일 동안 이러고 있는 분들은 보상받아야 돼. 그러네. 그런 것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하루에 뭐 잠깐이라도 자기가 이렇게 뭐 멍하게 있다기보다는 그게 내부에서 굉장히 치열한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 멍한 거지 그 사람 자체의 뇌가 멍하게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 마치면서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인간의 뇌가 정말로 신기하고 정말 경이롭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뇌인지 과학자로서. 어떤 순간이 그렇습니까? 그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경이롭다고 안 느끼시나요? 경이롭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인공지능이 아예 못하는 게 지금 감정에 대한 처리와 여러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거. 여러 사람들끼리 뭔가 교감하고 사회 속에 있으면서 뭔가 사회가 어떤 세상을 움직이고 이런 거 생각하면은 사실은 AI가 그거는 아예 넘볼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같이 뭘 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웃고 다 같이 모여서 막 웃고 회식하고 그런 거 자체는 AI가 볼 때는 지금의 AI가 볼 때는 저거 뭐 하는 짓이지? 저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없는데 그게 사실은 인간의 어떤 생활 그 뇌에 아주 그 AI가 넘볼 수 없는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순간이라서 회사 사장님들이 악용할 것 같은데 오늘 회식이다. 술은 마시면 안 돼. 그렇죠. 술은 안 좋죠. 술은 해마야 아주 안 그렇지. 술보다도 그러니까 같이 뭐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재밌게 같이 사는 거 그런 걸 볼 때 저는 좀 안심을 합니다. 그런 게 지금 줄고 있으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실 것 그게 같고요.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좀 너무 유치한 것 같아서 제가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하나 진짜 제가 평생 궁금해했던 거 있거든요. 머리 때리면 뇌세포가 정말 죽나요? 아니요. 안 죽어요? 정말 세게 때리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미식 축구 선수도 있잖아요. 클로즈드 헤드 인저리라고 이렇게 들이받으면 뇌가 이제 뇌 그 두개골 안쪽에 충격을 받으면서 교통사고 나도 그렇고 뭐 헬멧 안 쓰고 자전거 그건 엄청난 충격인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 충격을 주지 않으면 이 정도로는 뭐 뇌가 이렇게 그 뇌 척수액이라고 물에 이렇게 둥둥 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쿠션이 있고 그래서 뭐 그거는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만 모든 어린이들의 어떤 그 방어 전략이거든요. 뇌세포 죽어. 때리면 안 되죠. 근데 그렇죠. 때리면 안 되는데 머리고 어디고 때리는 건 과학적으로 옳은 말은 아니다. 옳은 말은 궁금했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인하 교수님과 흥미로운 뇌 이야기 말씀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